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난 뒤 연설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대한 야망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고 미국은 추가로 8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장악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마리우폴은 함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56%는 여행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하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34%가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합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이 사회 이슈로 인해 디즈니랜드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없애는 안에 찬성했습니다. 디즈니랜드도 잃을 게 있지만 더 많이 잃는 측은 플로리다 정부와 납세자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구독자가 크게 줄어든 넷플릭스는 어제도 거의 40%의 주식값이 내려가 올 들어 전체 주식 가치는 65%가 내려갔습니다. 영원한 시스템도 영원한 독점도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내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기후 변화를 잡고 친환경 정책을 펼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자들이 1월 6일 폭동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명한 탄핵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말했으면서도 그에게 굴복했다는 주장이 담긴 책이 화제입니다. 프랑스가 대통령 결선을 앞두고 마지막 후보 토론을 했습니다. 이마뉴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바짝 그를 뒤쫓아온 극우 마린 르펜 후보가 러시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걸 비난한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큰 실수를 하나 했잖아요.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한 7분 더 되네요. 연설을 하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할 2가지 받았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상징적으로 누구나 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후방이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그 같은 그 연설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그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할 재무장관이 미국에 와서 대통령을 먼저 만났고 지금은 이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재무장관도 만날 그 스케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도 만납니다. 글쎄요, 한국의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이 윤석열 당선자가 보낸 그 특사도 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뭐 대통령이라든가 또 이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지금 미국은 모든 스케줄이 미리 잡혀 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인물이 온다던가 우크라이나와 중요한 회의를 해야지 된다던가 하면 모든 스케줄이 다 엉켜버립니다. 혹시 지금 한국의 국회의장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그 6대까지 다 없애느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약속까지 취소시키고 한국에 남았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마 왔어도 maybe 못 만났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곧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8억 달러 군사 지원을 새로 하는 겁니다. 뭐 엊그제도 또 8억 달러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34억 달러 미국이 지원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과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자면은 한국이 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 340배 정도 되죠. 미국이 34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왔던 것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미국의 지원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미국이 먼저 그랬고 영국이 그렇고 아직도 프랑스와 독일은 주춤하고 있지만 중무기 같은 것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했고 더 많이 보낸다는 것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어폰만 그렇습니까? 이 하워링이 막 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현대화된 그런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서 돈도 책정을 했고 또 다음 주에 의회에 새로운 우크라이나 예산안을 대통령이 제안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요청도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곡사포 시스템도 보내고요. 탄약이 한 뭐 14만 4천 발 정도. 전술 드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패키지에 곡사포가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현대화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와 싸울 때는 과거에 러시아의 위성국가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스타일의 그 무기에 굉장히 익숙하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러시아의 위성국가였던 뭐 헝가리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러시아식 스타일의 무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다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좀 성능이 좋은 현대화된 그런 무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모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도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또 되고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군인들 봉급도 줘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큰 그 부담이 아닌 것처럼 됐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전부 일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푸틴에게 타격을 주는가 하는 의견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도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 마리우폴 같은 데서 아직도 사람들을 휴전할 때 뭐 약속을 했었던 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러시아군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버스가 뭐 수십 대가 갔다가 넉 대가 갔다가 개인 자동차가 있었던 사람은 초기에 조금 빠져나갔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꽉 갇혀 있다. 이게 야만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 국민에게도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물론 용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이 이 같은 그 항전을 하고 전투를 잘 치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하면서 지원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티라니, 폭군이라고 얘기하면서 폭군의 폭정을 막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 폭정을 용납하지 않는 건 하면서 지금부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결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좋은 현대화된 중무기를 더 많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가 중무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서 또 우크라이나에 이득이 되는 게 폴란드 쪽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 같은 그 물자를 공급을 하는 그 통로가 완전히 지금 아주 잘 닦여져 있다는 공급망이 잘 그 군수물자 공급망이 구축돼 있다는 게 지금 뭐 괜찮은 일이고요. 이렇게 돼서 무기가 서방 세계에서 계속 보내지고 그러고 나면은 이게
푸틴이나 시진핑 주석이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이잖아요. 어차피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를 콱 잡아먹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서구도 그러면 어차피 러시아가 이기는데 우리가 왜 도와 하면서 모래알처럼 흩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이렇게 해서 무기가 계속 공급되고 시간이 얼만큼이 지나가더라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힘들어집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전에도 경제 규모가 한 뭐 스페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 나토 연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현대화된 중무기까지 지원을 한다면 러시아가 계속 그 무기를 그쪽으로 댈 만한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물론 굉장한 피해가 있지만 스스로 우리가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원했던 푸틴을 따라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연설하는 것처럼 서방 세계가 다 필요한 거고요. 어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을 위협했죠. 뭐라고 위협했냐면 이 내용은 미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조금 다르구나 그 반응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직접 얘기한 게 봐라 봤지? 미국, 유럽 우리 이런 것 있고 성공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는데 미국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은 그것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뭐 핵탄두가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이건 여러 개를 장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고 큰일 나죠.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한 게 그거 별거 아닌데 위협 아닌데 그리고 테스트하는 것이 뭐 꼭 불법인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룰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조금 고립되니까 우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미국에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리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의 어떠한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험을 하겠다 하고 테스트하기 전에 통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나서 푸틴은 위협하는 형태로 쓰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구태여 이제는 처음에 초기에는 러시아가 핵을 쓰면 어떡하지 뭘 쓰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구태여 굉장히 컴다운하는 것 같은 아무런 놀랄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부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전투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의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 어제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KGB 출신으로 굉장히 언론을 잘 다루죠.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잘 다루는데 어제 국방장관과 이렇게 얘기하고 미팅하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쫙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마리우폴을 우리가 장악을 했는데 그 제철 공장에 제철소에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있고 민간인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제철 공장에서 그 군인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푸틴 대통령이 한 얘기가 거기를 습격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뭐 거기를 지하까지 기어가서 습격을 하는가. 습격하지 말고 그냥 완전 봉쇄를 해버려라. 파리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했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게 장악한 것이냐. 안에 시민들을 가둬놓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제철소 안에서 제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도 거기에 있고 또 군인들도 해병대원들도 거기에 있고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거점인 거죠. 마지막 거점이 탈환이 돼야지 이제 마리우폴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서 정말 결정적으로 탈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면 정말 푸틴 대통령의 말 맞다나 그 지하 거기에서 파리 한 마리도 안 나오게 단단히 봉쇄를 해. 그러면
공급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는 거죠, 결국은. 해서 아무튼 그런 상태로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으로서 모릅니다. 모르지만 다만 어제보다 오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누를 수도 있네 하는 희망이 조금 많아졌고요.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대피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500만 명, 우크라이나 안에서 조금 더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 국민이 700만 명, 합쳐서 1200만 명, 4300만 명 인구에 1200만 명이 지금 그 인구 그 지역을 이동을 했고요. 어제 그 재무장관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렸는데 러시아의 재무장관이 G20 국가들이요. 연설하기 시작하자 자넷 옐런 국무장관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그 캐나다의 국무장관이 퇴장해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점점 고립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이제 미국의 그 각 주에서 자치적으로 디즈니 같은 곳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치적으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을 해주고 그게 이제 주정부와 그 회사가 다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반세기를 해오다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손해일까? 미국은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과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또 디즈니랜드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가깝게 늘 느끼는 그 놀이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조금 보겠고요. 또 이제 마스크 문제 등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잠깐의 뭐 어떤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월 6일 딱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의사당 위에 비행기가 떠다니고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당연히. 막 대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육군의 낙하산 부대 훈련하러 뭐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했다 해서 미리 뭐 의사당에 알려주지도 않았었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그 아마추어적이었다 해서 지금 비난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1월 6일 공격 사건 이후에는 특별히 이 항공 관련 위협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낙하산 타고 내셔널 파크로 이동하는 미군 그 부대였다는 뭐 별것 아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비행기, 열차,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방 그 판사가 하지 말아라 한 뒤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로컬 지역에서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날마다 출퇴근을 해야지 되는데 버스가 편해서 지하철이 편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동차를 살 돈도 없고 운영하는데 비싸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그 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뭐 예상했었던 대로 항소를 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그런 공공 그 교통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어차피 이게 5월 3일까지 이 마스크 착용 연장이 되는 날짜가 5월 3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며칠이죠?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길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는 연방질병통제국이라는 보건 전문 기구에서 전문가들이 쭉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 데이터 패턴과 의료진도 있겠지만 거긴 분명히 통계학자, 수학자들도 있었을 테고 이게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아직은 마스크 쓰는 것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놓은 것을 비상 조치를 한 것을 의료계와 통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것도 별 경험이 없는 연방 판사 한 명이 다 걷어내라 하는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항소를 했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AP와
이제 그 노크 그 보건 연구 이 여론센터에서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비행기 탈 때 마스크 쓰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는 사람이 56%, 기차나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하는 사람 20%, 저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사람 24%.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니 누가 쓰지 말래? 선택이라잖아. 비행기 탈 때, 버스, 열차 탈 때 당신은 쓰세요. 나는 안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사람 다 안 쓰는 것보다는 한 사람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니까 나의 안 쓸 권리를 인정하세요.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는 하나는 이 점은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1,0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연방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죠. 직전이니까 판결이 나온 뒤에는 뭐 여론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85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표본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편이고 오차 범위는 3.9%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법무부가 항소를 했고요. 팬데믹이 낮아도 여전히 그 마스크 의무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자영업자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일반인들보다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시면서 그 더군다나 이 경영, 그 수익, 이익과 연관돼서 그런 그 판단을 많이 내리셨겠죠. 지금은 예전이야 아유 나 돈을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안전 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 뭐 부스터샷도 맞았고 그 뭐 일하시는 분들 부스터샷도 맞았고 주인의 입장입니다. 임플로이어가 답변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규정이 있고 마스크 쓰세요 하면은 또 기분 나빠서 나가는 손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자영업자들은 34%가 이 마스크 착용 좋아하고 33%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과는 조금 차이가 나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는 그런 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더 많으신 겁니다. 의견 없음이 더 많아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33%. 그리고 자영업자나 일반인들이나 똑같이 민주당일수록 마스크 좀 쓰는 것을 원하고 공화당일수록 마스크 안 쓰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은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굉장히 긴 길이의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주의 그 디즈니랜드에 관한 플로리다 주 정부와의 이런 그 부딪힘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디즈니랜드 하면은 미국의 문화의 상징이죠. 뭐 큰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징이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광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거. 그리고 이 플로리다의 주에서 굉장히 주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디즈니가 보수적인 주의 입장에 조금 따라오지 않는다 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특별구역의 그 지위를 박탈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주정부에는 좋을까? 납세자에는 좋을까? 하는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올랜도 인근에 뭐 2만 5천 에이커의 엄청난 권한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1967년 조금 지나서부터 그런 거죠. 법 자체는 67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디즈니가 말하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내야지 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그 정부에서 관할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쪽 디즈니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디즈니 측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채권도 발행을 해요. 그 동네에서는 유틸리티 같은 것도 전부 자체고 화재 방지, 응급 서비스, 정부인 거죠. 하나의 작은 스몰 정부인 것. 그 광범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뭐 아이들에게 뭐 노예제라든가 인종에 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동성애 이런 것을 아무튼 뭐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뭐 논쟁하지도 말고 토의하지도 말고 학교에서 이러라는 것인데 디즈니랜드가 그건 좀 아니다 해서 이제 그래? 그동안 얼마나 너희들이 많은 이득을 받았어 하면서 그걸 없앤다는 겁니다. 어제 상원에서는 찬성 23 지위를 박탈하는 것 반대 16으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당연히 플로리다주가
보수가 그 공화당이 강하니까 통과가 될 것이며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너무너무 당연히 서명을 하겠죠. 이러한 권한이 언제 이제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가요 한 그 고용주인데 그 인근에서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그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회사가 있는 회사를 디즈니사가 설립을 했는데 월트 디즈니, 로이 디즈니가 형제였잖아요. 이 두 사람이 동부 해안에 이제 관광 그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여기 1955년도 애나하임이 먼저잖아요. 55년도 애나하임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에 그 정말 그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로컬의 규제가 또 워낙에 캘리포니아주 많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훈을 딱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부에 이만큼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벌어줄 테니까 우리도 이만큼 권한을 가져야지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밀고 당기고 한 끝에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정부가 일일이 뭐 여러 가지 규정 검사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대신에 이제 안전장치는 해놨겠죠. 해서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디즈니랜드가 올랜도의 그 거대한 야망을 이제 그야말로 뭐 키우고 그걸 현실화할 수 있게 되는 그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체 도시로 하는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지원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뭐 리디 크릭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하고 법 이름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1년 전에 월트 디즈니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966년도에 월트 디즈니가 사망을 한 거죠. 그리고 월트 디즈니 그 월드 리조트는 1971년도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막 여러 가지를 만들고 71년도에 오랜도에 만들어졌고 애나하임은 55년도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소방, 뭐 수도 시스템, 홍수 통제 시스템, 뭐 전기 생산까지를 다 디즈니랜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테마파크가 4개나 있잖아요. 거기 뭐 2개의 워터파크도 있고 스포츠 단지도 있고 도로도 뭐 175마일 정도나 길이가 된다고 하고 뭐 호텔 객실 뭐 4만 개도 넘고요. 수백 개의 레스토랑 뭐 스몰 비즈니스 다 디즈니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로스앤젤레스의 시의원이 15군데로 나뉘어서 15명이잖아요. 그쪽 디즈니레가가 관리하는 데는 따로 시의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너희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어제 그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동안의 권한도 광범위했지만 디즈니랜드가 정말 수많은 그 땅을 그 습지 이런 것까지 관광지로 탈바꿈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겠습니까?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는 정부가 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일단 완전히 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너무너무 뭐 직원들도 어떻게 될지 또 그 주정부의 수입은 어떻게 될지 상당한 그 카운티에 재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뭐 그게 이제 계산인 거죠. 지금요. 이게 해체가 되고 난다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그럼 뭐 채권도 그동안 디즈니랜드가 발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뭐 그게 돈이 모자라고 이렇게 부채가 있고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거 납세자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뭐 한 20억 달러 그 부채가 있는데 그럼 뭐 오렌지 그쪽과 또한 그 옆 동네 주민들에게 다 그것을 이제 서둘러서 줘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파도 불확실하고 디즈니랜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죠. 디즈니랜드가 그 반세기 동안 갖고 지켜왔었던 그러한 권한을 쉽게 놓지는 않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1996년부터 2021년까지만 계산을 해도 한 5천만 달러 정도는 지역 정치인에게 특히 이제 그 지역이 공화당 지역이니까 공화당 정치인에게 돈이 많이 그 후원이 됐겠죠. 그런 디즈니의 정치계와 연관된 역사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내가 좀
대통령 후보가 돼봐야지 되겠어 하면서 여러 가지를 사회적인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디즈니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디즈니랜드도 만만치 않은 회사잖아요. 이 점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을 해서 많은 매체들에서 넷플릭스에 관한 그 사설을 실었는데요. 어제 제가 넷플릭스를 말씀드리면서 시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정도는 다시 한번 그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도 그렇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넷플릭스 신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는 뭐 애플 플러스도 많이 보시는데 특히 이제 빠찡코 때문에 빠찡코가 근데 일주일에 한 편씩 내놓으니까 4월 말에 끝난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1월 달에 넷플릭스가 우리 조금 뭔지 좀 그 힘들 것 같아. 가입자를 그다지 많이 추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 뭐 한 분기에 뭐 250만 가입자를 추가한다고 했던가요? 했는데 오히려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20만 명이 줄어들고 여기에도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러시아 가입자가 70만 명이 지금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큰 회사들은 거의가 미국의 그 러시아 그 제재에 해야지 된다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 그렇잖아요. 하니까 70만 명 정도가 빠졌으니까 이게 거기서 70만 명 다른 데서 해서 20만 명이 마이너스가 났고 다음 분기에는 또 200만 명이 독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팬데믹에서 사람들이 해방돼서 넷플릭스를 덜 본다.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옥 이런 게 한창 팬데믹 때였기 때문에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봤던 그런 그 타이밍도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지금 얼마 전에 올랐던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5달러 49센트가 맞나요? 그 정도가 처음에는 뭐 10달러 정도였던가요? 이게 인플레이션 되면서 가격 올리고 하니까 그 정도 가치가 있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중요한 점은 독창적인 그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 해서 무슨 한국의 뭐 요즘은 뭐 일본의 어린아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독창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지 되잖아요. 제작비가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그야말로 이 온라인으로 보는 스트리밍 이쪽에 독점을 했었는데 지금은 옛날의 거물이 지금 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데도 무슨 뭐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늘리고 HBO 맥스 같은 것 하는 것 해서 원래 1월 달에 예고를 했는데도 현실보다 나쁘다. 4월 19일 날 그렇게 얘기했고 어제 뭐 40% 정도 떨어져서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넷플릭스 주가가 한 65%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후배 친구가 있는데 그 후배 친구가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지내고 있어? 뭐 남편 회사 잘 다니고 있지? 뭐 아이가 어려서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런저런 걸 물어보다가 넷플릭스 주식을 아주 쌀 때 샀기 때문에 40달러도 싸지도 않은데요. 샀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60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600달러, 700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보니까 200달러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65%가 가격이 줄어들었다, 가치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계산이 그냥 딱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그 러시아에서의 철수 같은 것도 있지만 아시아에서도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110만 명이 새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늘어난 그 숫자가 적은 겁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일하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선택권이 너무 많아졌고 애플 플러스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그 기대라고 할까요? 잠재적인 그 손님이 이 정도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 수준이 너무 컸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에서도 그게 기대를 못 미쳐서 뭐 예를 들어서 4억 명 정도 이상의 가정이 우리 그 구독을 할 거야라고 했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 2억 2천만 명 정도 가입자
그런데 또 1억 명 정도는 뭐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본다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넷플릭스가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목표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80%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4억만 명에서 2억 2천만 명과 또 1억만 명 하면은 그 정도 달성을 했다는 거면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너무 기대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니까 넷플릭스도 조금 싼 광고를 껴 넣으면서 가격을 낮추나 다른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얘기해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과대평가를 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달에 $10 정도면 넷플릭스 하고 애플 플러스 하고 뭐 디즈니 뭐 이런 거 타고 또 하나 넣어서 한 $40 정도는 내가 엔터테인먼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에 뭐 $16 하면은 이제는 다른 데가 더 싼데? 뭐 후발주자가 더 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 가지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없는 한국 영화가 그 아마존 프라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즘 또 애플 플러스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 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유튜브의 경우도 우리가 좀 광고 좀 하고 무료로 하는 것을 늘리나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돼서 쓰실 수 있는 돈이 적어지니까 뭐 아무튼 지금은 예전에는 넷플릭스 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훌루, 뭐 디스커버리, HBO 맥스, 파라마운트, 피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것도 영원하지는 않더라. 립스틱은 아니지만 이 넷플릭스의 프로그램이 그리고요 러시아산 명태 뭐 연어 같은 것들이 미국이 지금 그 수산업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금지시켰잖아요. 지금 한국에 러시아 배우는 것도 금지시킨다고 오늘 또 추가로 얘기를 하는데 금지했는데도 이게요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그 어류들이 대체로 러시아산이 중국으로 가서 중간에 뭐 패키지라든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아무런 혜택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 있지 못한다. 규정이 좀 까다롭지 않은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런 일들이 조금 있어서 아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그 스토리까지 알게 되네요. 그 러시아 기업이 뭐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가공하고 포장하고 할 때 중국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그리고 마린 르펜이라는 아주 극우 아버지 때부터 이 두 사람인데 어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유일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에서 계속 임마누엘 마크롱이 강조한 게 이 마린 르펜의 당이 있는데 뭐 한국말로 하자면 뭐 국민 집회 랠리니까 그렇게 되나요? 아버지 때부터 그 당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당이 돈을 빌렸는데 얼마냐면 900만 유로 한 98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러시아 은행에서 돈을 체코러시아 은행에서 빌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펜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나서 뭐를 할 때 당당할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공격을 했거든요. 이 마린 르펜도 토론을 무척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임마누엘 마크롱이 아주 프랑스 투어에서 딱 두 사람이 앉아서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공격을 잘했고요. 지난 5년 전에도 두 사람이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임마누엘 마크롱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마린 르펜이 이기면 그 돈 빌리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러시아의 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좀 친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세계가 좋아하진 않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끔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면 뭐 한국이 정하는 무슨 날, 미국이 정하는 무슨 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은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지구의 날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막 오일 유출이 있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정유회사가 U자로 시작되는 유니언이네요. 유니언 정유회사가 1969년도에 산타바바라 인근에서 이제 뭐 기름이 10만 배럴이 유출이 돼서 바다가 오염이 됐고 그 다음 해부터 캘리포니아주가 환경 법안을 만든 거죠. 다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주는 그 이후에 1969년 이후에 미국에서 어느 주보다도 환경에 앞서가는 주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된 그 지구의 날이 내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환경 변화, 뭐 기후 변화, 지구를 깨끗이 하는 친환경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러시아 이런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오히려 오일 생산을 더 하도록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오늘 이제 오레곤주 포틀랜드를 방문을 하고 워싱턴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 시애틀에 가서 내일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기후변화에 제일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역풍도 있고 도전도 있지만 미국의 친환경 정책 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내일 가서 할 것이라고 하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케빈 메카티,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하원 원내 대표들이 전부 트럼프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 이후에 책임이 있어. 탄핵해야 돼. 하다가 사흘 만에 꼬리를 내렸다는 게 책에 나와서 화제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